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정부가 말했습니다. 비축유 208일분 확보, 7개월 버틸 수 있다. 근데요,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8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뭐가 있었냐? 트럼프가 전쟁 곧 끝난다 라고 했고, 같은 날 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방출 규모는 IEA 전체 비축량의 25에서 30%, 약 3억에서 4억 배럴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한 방울도 안 풀렸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비축유 방출 논의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30달러 이상 빠진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비축유 쪽입니다.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비축유를 위기 때 꺼내 쓰는 비상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비축유는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8일이라는 숫자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산자부 발표 기준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비축유가 약 1억 배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9천만 배럴, 합쳐서 약 1억 9천만 배럴, 여기에 산유국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2천만 배럴, 아랍에미리트 긴급 도입분 600만 배럴까지 더하면 총 2억 1600만 배럴. 다만 정부가 즉시 사용 가능이라고 한 물량은 정부 비축 7648만에 민간 비축 7383만, 합쳐서 약 1억 57천만 배럴이에요. 나머지는 추가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물량이고요. 이걸로 208일이라고 한 겁니다. IEA 기준 세계 6위. 근데 이 208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출을 빼고 국내 소비만 잡은 숫자거든요. 한국은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물량까지 포함한 실제 하루 석유 소비량은 약 280만 배럴이에요.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8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수출을 평소처럼 계속한다는 가정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수출을 줄이거나 멈추겠죠. 그러면 실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68일과 208일 사이 어딘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부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비상시에는 배급제로 전환하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니까 208일이 틀린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 208일이라는 숫자가 하는 진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비축유를 실제로 꺼내 쓴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한국이 전략 비축유를 꺼내 쓴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딱 5번. 1991년 걸프전 때 494만 배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291만 6천 배럴,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그리고 2022년 코로나발 유가 급등 때, 같은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약 1165만 배럴. 5번 다 전쟁이나 대형 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방출 규모를 보세요. 전체 비축량의 1%에서 가장 많이 풀었을 때가 6%입니다. 한 번도 전체의 10%를 넘긴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 나고 유가 폭등하고 수급 위기라면서 왜 1%만 풀었을까요? 비축유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물량 있다. 더 풀 수 있다. 패닉하지 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인 거죠. 며칠 전 G7이 딱 그걸 한 겁니다. 트럼프의 종전 발언과 함께 비축유 방출 준비돼 있다, 이렇게 밝혔더니 유가가 30달러 이상 빠졌거든요. 종전 기대감도 컸지만 비축유라는 카드가 시장에 보낸 신호도 분명했죠. 비축유의 진짜 힘은 석유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208일이라는 숫자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국민한테는 7개월은 버틴다, 이런 안심. 그리고 시장한테는 방출 여력 있다는 억제력, 산유국한테는 우리 당장 죽지 않는다라는 협상력. 208일은 석유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53년 전으로 가보면 됩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습니다. 배럴당 2.9달러가 석 달 만에 12달러, 4배 폭등한 거예요. 한국은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충격이 바로 왔습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 네온사인이 70% 이상 꺼졌어요. 한국전력 방송차가 동네 골목까지 돌면서 절전으로 호소했고요. 석유 골로 쓰던 집들이 다시 연탄 난로를 들여놨다고 해요. 주유소마다 석유통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고 1973년 서울 자가용이 54,000대였는데 이듬해에는 44,000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1만 대가 사라진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차를 버린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일요일 자동차 운행을 금지했고 영국은 주 3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장을 돌릴 기름이 없으니까 일을 줄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택시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개인 택시한테 3일 중 1일은 쉬라고 했거든요. 석유 파동은 끝났는데 이 제도는 안 끝났죠. 2022년에야 폐지됐습니다. 1973년의 공포가 반세기 가까이 제도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외교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친미 노선이었는데 석유 압박에 73년 12월 아랍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석유 때문에 외교를 바꾼 거죠. 이 충격 이후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이듬해인 1974년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만들어졌고요. 각국이 전략 비축유 제도를 도입했어요. 한국은 1980년부터 비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없어본 나라는 알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비축유라는 시스템 자체가 1973년에 트라우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비축유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에 9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거제, 여수, 서산, 평택, 곡성, 동해, 용인, 구리. 총 저장 용량은 1억 4,600만 배럴이에요. 비축유의 70에서 80%는 정제 전 원유 상태로 보관돼 있고요. 나머지가 휘발유, 경유, 등유, LPG 같은 석유 제품입니다. 저장 용량이 가장 큰 기지는 여수의 5,220만 배럴. 거제가 4,750만 배럴입니다. 이 원유 기지들은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나 정유시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구리 비축기지가 재밌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0분 거리, 아차산 지하에 숨어 있어요. 안반을 뚫어 만든 동구령 저장시설입니다. 등유 144만 배럴, 경유 153만 배럴. 수도권 2천만 명을 위한 비상공급 요충지입니다. 서산 비축기지는 바다 위로 2.7km 다리가 뻗어나가서 인공섬에 대형 유조선이 직접 접안할 수 있는 구조예요. 원유와 석유 제품을 동시에 저장하는 유일한 기지입니다.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 가보신 분 계시죠? 지금은 공원이지만 원래 석유 탱크 5개가 있었어요. 1973년 석유 파동 직후에 만들어져서 서울 시민 한 달분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월드컵 때 폐쇄됐고 지금은 문화공간이 됐죠. 석유 파동이 만든 기름창고가 50년 뒤에 공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진짜 기름창고 9개가 전국에 깔린 겁니다. 그렇다면 비축유가 있으면 안심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버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수입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이 길을 지납니다. 해협 전체 폭은 55km인데 유주선 통과 구간은 10km도 안 돼요. 그리고 대형 유주선이 실제로 다니는 수심 깊은 항로는 이란 영해에 걸쳐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와요.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고요. 한국이 쓰는 석유의 3분의 2 이상이 이 좁은 항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비축유가 208일이든 68일이든 이 길이 막혀 있는 한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길을 뚫어주진 않죠.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가 나옵니다. 작년 한국의 원유 수입 상위국은 사우디아라비아 33.6%, 미국 17%, 아랍에미리트 11.4%, 이라크는 10.4%, 쿠웨이트는 8.5%예요. 미국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산 원유는 호르무즈를 안 거치죠. 천연가스는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LNG의 80% 이상이 비중동산이에요. 동남아, 호주, 북미에서 옵니다. 석유는 중동에 몰려 있지만 가스는 길이 여러 개인 거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하나 더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보유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입니다. 남의 창고에 있는 기름을 사겠다는 거죠. 길이 막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기름이라도 잡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된 지금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했습니다.
한국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아랍에미리트 대체양만으로 유조선 2척을 보내서 400만 배럴을 실어왔고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비축기지에 보관해두던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열었습니다. 이 국제 공동 비축이라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이 저장시설을 빌려주고 평상시에는 임대료를 받고 비상시에는 그 원유를 먼저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창고를 빌려줬더니 위기 때 물건을 먼저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 한국의 천궁이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지키듯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천궁2,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방공 미사일 체계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무기로 하늘을 지키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석유로 경제를 지키는 거예요. 1973년에는 석유 때문에 외교를 바꿨잖아요. 53년이 지난 지금은 무기를 수출해서 석유를 확보한 겁니다. 석유에 끌려다니던 나라가 석유를 지렛대로 쓰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전국 9개 기지에 약 1억 9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 208일, 수출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68일. 실제로는 그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지금까지 5번 꺼냈었는데 많아야 전체의 6%만 풀었어요. 왜냐? 비축유는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인 거예요. G7이 비축유 방출 준비가 돼 있다고 했을 뿐인데 종전 기대감과 맞물려서 유가가 $30 이상 떨어졌어요. 한 방울도 안 풀었죠. 이게 바로 비축유의 진짜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둬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1973년 네온사인이 꺼진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택시 부재 반세기, 자가용 거의 1만 대 증발, 연탄난로 복귀. 바로 없어본 나라가 만든 겁니다. 다만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지 길을 뚫어주진 않습니다. 한국 원유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가 이란 영해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비축유만큼 중요한 게 길입니다. 미국산 원유, 아랍에미리트 대체양만, 국제 공동 비축, 그리고 천궁2가 열어준 방산 에너지 맞교환. 에너지 안보는 창고의 크기가 아니라 길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